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전의 발가락내려 풍기는 김대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골칫덩어리인 뉴라이트가 말하는 한국의 근대 발전에 일본이 없었으면 한국은 발전할 수 없었다라는 논리가 진짜라고 믿습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저는 오직 교육 하나만 가지고 아니다라고 명확히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옳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1910년 일제시대부터 현대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역으로 해가지고 한번 파고 들어가가지고 파헤쳐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배경 중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뭐 거두절미하고 교육,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반도체 만들고 현대가 고급 세단 자동차 만들고 카이가 KF-21 전투기 만들고 현대 로템이 K2 탱크를 만들고 하나 K9 자주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도 쏘아 올리죠. 또 로봇도 만들고 있죠. 이런 첨단화된 제품을 과연 고도의 지식이 없다 그러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부 핵심 부품은 아직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한국 사람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그러니까 세계 제2위의 머리가 좋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5년도 해방 딱 됐을 당시에 문맹률, 그러니까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약 78%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10명 중 8명은 그를 몰라요. 까막눈이라는 겁니다. 머리 좋았던 그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쌍하게 살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좀 더 과거를 한번 더 들어가 보게 되면은 조선은 일본에 의해 가지고 패망당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고유의, 솔직히 말해 가지고 민족을 이끌 이데올로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종에 따른 수탈만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 그 받는 사람이 양모천밖에 없었죠. 그럼 받지 못한 피지배층 절대 다수가 일본의 총칼에 대해 가지고 과연 독립운동을 할 애국심이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저 자신도 궁금해요, 그게. 좀 격분했습니다만은,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은, 왜 이렇게 문맹률이 높은지 의심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 보게 되면은, 이 현대 문맹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렇습니다. 사람이 글을 읽고 쓰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정보 지식 전달로 옮겨받는 교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식민지 똑똑해지는데, 이 지배하고 있는 일본 애들이 더 어렵겠죠. 그러면 왜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부를 안 시키는 거죠, 그게. 시키더라도 돈 있는 지주계급이나 상인들, 중상인들,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들조차도 실질적으로 그냥 중간 관리자 역할 정도만의 수준의 교육만 시킨다는 거죠. 개중 간혹 진짜 천 같은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더 철두철미하게 일본 황실에 복종하도록 세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우리 민족의 빈허점이 뭐냐면은 그런 사상 교육에 잘 빠져들어가거든요, 그게.
여기서 제가 딱 준비해 온 게 뭐냐면은, 그럼 과연 일제시대 때 외놈들이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어떤 기본 교육을 시켰는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논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1911년도에 이 조선총독부 관부에 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주 목적은 그겁니다. 교육 영역에서 충량한 국민 육성, 2차는 충량한 국민 양성, 3차는 충량한 황국 국민 양성, 4차는 충량한 국민 연성,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를 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결국은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까막눈으로 만들고 세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일본 애들의 교육 정책의 기본 방침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민족 의식을 말살시키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충성심을 배양시키는 거겠죠. 예.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적으로 그냥 교육시키는 이해 정도만 시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매개체로 해 가지고 일본어를 급속히 배국 보급시켜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불기 적당한 정도의 기초 지식만 교육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일본어를 왜 급속히 보급시키느냐? 간단합니다. 일본 상품이 이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상품이 들어왔으면 팔려야 되는데, 그걸 살 사람이 글이라도 읽고 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만 교육시킨 것 뿐인 것이겠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론을 펴고 소비자 보호센터처럼 강력하게 어필하고, 그러면 일본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똑똑한데 공부를 안 시켜요, 그게. 그때 당시 일제가 하는 거나 지금의 북한이 하는 꼬라지나 똑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일본이 한국을, 그러니까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옥죄고 더 실질적으로 노예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창씨 개명에다가 조선어 사용 완전 금지하게끔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는데, 그게 하나의 내선 일체를 꿈꾸는 살인적인 통제를 했는 것들은 딱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내선일체, 그들 주장은 내선일체. 근데 실제 그 이면을 보게 되면은 수탈, 약탈, 고문, 살인, 이런 게 없겠습니까? 근데 수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부선을 개통시키고 경인선을 개통시키죠. 자, 그러면 경인선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수도권 전철 1호선입니다. 인천에서 서울, 물론 지금은 저 연천까지 연장되었습니다만은, 그 경인선에 대해서 좀 약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게 첫 번째 경인철도 부설권이 미국의 그 모스라는 그 사람이 부설권을 획득했습니다. 1896년도에요. 그런데 일본이 주특기가 뭡니까? 대한제국을 압박해가지고 사건을 강탈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조선 땅에서 청나라 군대를 완전 깨부쉈다 아닙니까? 그 다음 어디겠어요? 러시아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한 번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력을 완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는 일전에 전투를 펼쳐야 되는 것이겠는데, 전쟁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이 한반도 선언을 근무지을 수 있게 위해 가지고는 러시아를 작살내야 되는데, 작살내기 위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한반도 넘어 만주까지 가기 위해 가지고는 이 경인선이든 그다음 경부선이든 육로로 길을 열고 바다로 물자를 수송해야만이 만주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본은 한국이란 그 자체가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가 되는 것이고, 한반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1998년도에 경인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서둘렀던 겁니다. 그리고는 경부선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건설되면서 늘 전쟁에
또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베가 굉장히 존경했고, 우리한테는 참 진짜 뼈아픈 이토 히로부미 해가지고 한중군 의사가 저기했던 그 총독부. 근데 그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명치 유신 전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한론, 정조론이라 해가지고 한반도 조선 치자. 근데 이 사람이 29에 요절했거든요. 근데 요절했는데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어 그런 어떠한 뭐 정한론을 펼칠 수 있겠느냐. 천재란 겁니다. 조금 빗나갔는데요. 여기서 잠깐 시간적 거리는 있지만은 일제시대를 설명하려 그러면은 지금의 북한을 분명히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배가 볼록하 이 사람들만 3명만 내가 지금 좀 굉장히 인격 모독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 보는 것이 뭐 배가 좀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국민한테 제가 뭐 그런 뜻을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3부자가 호요식 할 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일반 남자들 절대 다수가 중학교 딱 졸업하게 되면은 바로 군대 보내버리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신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가 아니라 그 전까지 그냥 교육만 시키고 중학교까지 또 철두철미하게 김일성 숭배사스만 주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은 또 혹시 반란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감시 중심의 통제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걸 이걸 딱 보게 되면은 북한을 통해 가지고 외놈들이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는가를 확실히 엿볼 수 있는 거고요. 또다시 그 너머 과거의 조선시대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조선시대나 북한이나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큰 차이 없어요. 조선도 1인 왕, 북한은 1인 지배체제.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뭐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까? 물론 조선시대 좀 있었어요. 북한은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본 백성들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었어요? 없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뭐 금강산을 놀러 갈 수 있었나요? 갈 수는 있겠지만 돈이 있어야 가죠. 그에 비해 가지고 지배층인 양반들은 자기가 뭐 왕실에서 기분 나쁘다 그러면 쌍수문 탁 던지고 기생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에 비해 가지고 수탈당하는 하층민들은 집을 떠나면은 갈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노예 상태로 살았던 거죠. 그것도 까막눈으로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그래, 뉴라이트가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잘못됐다 말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제가 우리네 철도, 항만, 근대산업시설을 만들었다. 그 다음 째 교육 수준이 향상됐다. 뻥이죠. 그 다음 째 산업화의 해방 이후에 산업화의 기초가 됐다. 얼마나요? 뭐 그들이 주장하는 게 엉터리지만은 우리가 망한 조선도 있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조선도 탓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좀 뭐 내용 좀 길었습니다. 이제 좀 정리 좀 해보면 한 국가의 국민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국가는 발전할 수 없고, 자본이 없으면 받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지식이 동원되지 않으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한 줄로 뭐 요약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뉴라이트가 말하는 일제 식민 사과는 100% 뻥이다. 더 다양한 주제로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요까지만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아까 전에 겪은 것 중에서 조선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양반층이 갖고 있었던 이 승리학, 이 승리학이라는 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그것도 약탈적이죠. 누구만은 교육시키고 누구에게는 철두철미하게 복종시키게끔 만드는 이 승리학. 과연 이 승리학이 한국의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물론 제가 주장하는 이 한의 이데올로기에도 이 승리학에 대해서 비판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제는 또 뭐 제가 한번 또 나중에 한번 다뤄볼 건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이 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가지고 좀 넓은 아량으로 잘 좀 이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